오늘 오전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닷새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한 건데요. 자, 울릉도에서는 공습 경보가 발령돼서 주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로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죠. 조환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북한이 오전에 우리 영해상,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 우리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차분하게요. 그동안 도발의 그 양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 영토, 즉 연평도에 직접 포격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발의 정도가 심하지만 이게 유일한 거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9월 말부터, 그러니까 9월 초에 핵 교리를 법제화하고 매우 예. 공세적인, 그리고 9월 말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술핵 운영 부대를 7차례나 현지 지도하고 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한국의 항구, 군사 기지, 그리고 비행장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 북한이 도발, 그다음에 무력 시위가 매우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미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는 매번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도 이미 예견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직전에 외무성 대변인에 이어서 당 중앙위 군사위 부위원장인 박정천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이제 빌런트 스톰이라는 대규모 훈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예견이 돼 있었다. 다만 도발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였는데 예. 우리 울릉도 쪽으로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탄도 미사일이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영해에 근접하게 탄착을 했다는 거는 쏘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강도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미사일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미 이전에도 예. 연평도에 대한 직접 포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번에 좀 재원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네네. 그러나 지금 추정컨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KN-23이나 KN-24 이것들은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좀 섞어 쏜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울릉도 쪽으로 쐈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강도의 지금 도발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 북한이 불편해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이죠. 비질런트 스톰. 이게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모레인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어떤 훈련이고 북한에게 어떤 위협으로 좀 다가온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2017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 당시는 이제 북한의 도발,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됐고, 화염과 분노니 로켓맨이 아주 위험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260여 대의 비행기가, 항공기가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240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F-35A, B형, 이게 이제 모두 스텔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MQ-9 리퍼라고 그래서, 예. 이 세계 최강의 무인 공격기, 이게 전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이었던 하셈 술레이마니를 그 닌자 폭탄이라는 자객 폭탄으로 암살한 그 비행기거든요. 예. 그 그 비행기가 8대가 일본에 지금 최초로, 태평양 최초로 지금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묶어보면 북한이 탐지하기 어려운 F-35, 예. 그 이전에 MQ-9 이런 것들을 보면 박정천 말대로 상당히 지금 북한 지휘부가 위협을 느꼈을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이 정도 상황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지하 벙커로 지금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들이 많지만 예. 실제로 위협이 될 만한 훈련이 지금 진행 중이다. 물론 그 원인은 당연히 북한이 제공을 했죠. 네.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은 예견이 됐지만 이 정도로 고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10발 정도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여기서 3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이 중에 또 한 발이 울릉도 쪽으로 향했던 건데 이게
북한이 목표 지점을 그쪽으로 삼은 건지 아니면 나머지 두 발처럼 다른 곳을 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한계로 오발이 된 건지 어떤 부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지요? 오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 오발 그렇다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의도적으로 뭐 발표가 조금 뭐 울릉도를 가다가 뭐 중간에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네. 원래 타장점이 거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 더 탄착점이 울릉도에 근접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실전으로 확전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왜냐하면 그동안 도발을 계속했는데 이번에 박정상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박정상까지 나와서 지금 사실은 매우 강하게 경고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똑같은 패턴으로 도발을 해봐야 별 긴장 구조 또 한미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예. 또 본인들도 알거든요. 울릉도 쪽에 근접해서 쏘게 되면 우리 방공망에서 비상 사이렌도 울리고 주민 대피도 왜냐하면 이제 그쪽이 전방 지역이니까요. 네. 따라서 의도적으로 울릉도에 근접한 그러나 이 실제로 이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그 정도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치밀한 계산에 의한 거지 오발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치밀한 근데 계산이었다. 이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분단 이후 처음이거든요. 말씀처럼 오발 가능성이 없이 목표 지점에 따라서 울릉도 근처로 발사를 한 거라면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이제 tit-for-tat식으로 강대강 국면 물론 다 모든 원인은 북한입니다만 한미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션 상승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미의 정당한 훈련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 체제 위협, 도발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상하는 조치를 과거에는 군사적인 열세가 있기 때문에 한미 훈련이 시작되면은 북한이 뭐 조금 속된 표현으로 꼬리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에 대한 자신감, 그건 이제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 핵을 가지게 되면 자신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은 핵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엔. 그러면서 과거와 다르게 이 한미의 대응에 군사훈련 중에 또 미국의 전략무기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한미는 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제 훈련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매번 대응을 하는데 물론 이제 비질런트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훈련이긴 합니다만 따라서 자신들도 고강도의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조한범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거는 기술적 오류로 인한 낙타는 아니었을 것이고 정확한 어떤 전략과 계산에 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쏘아진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이 분석은 뭐 더 나와야겠어요. 입장 표명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분석을 여러 전문가들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 의원의 그 예상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할까요?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이걸 낙탄이다, 오발이다라고 그 예상을 한 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할 때도 네네. 무작위로 도발하는 것 같지만 방향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면 NLL 쪽에 지금까지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NLL 예. 넘어온 그 방사포도 없었고 방사포나 일반 포같이 정밀도가 떨어지는 무기도 NLL 넘어오지 않았는데 가장 고도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미사일이 저렇게까지 방향을 틀어서 이 NLL 쪽으로 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이제 뭐 아니엘의 경우 수는 남겨둘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분명히 박정천이 그랬거든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네. 표현이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다음에 외무성은 보다 강화된 결국 이 모든 것을 조합을 해본다 그러면 북한의 능력으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같은 고강도 훈련에 공군 훈련에 뭐 지난번에 150대 뛰었다 그러자면 그거는 뭐 정말로 뭐 힘에 겨운 쇼였고요. 예.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사일을 가진 그 한국에 대한 한반도 영토에 대한 가장 고강도의 도발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으름장을 놨고 이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으로 옮긴 것이고 그 형태가 그 결과물이 상당히 고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상태를 봐서 단계적으로 더 좀 진화하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뭐 으름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 의원님 보실 때는 지금의 형태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고강도의 도발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이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드렸지만 연평도에서는 상호 교전까지 있었거든요. 아, 네.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또 목함 지뢰 도발도 있었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차분하게 본다 그러면 이번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간다 그러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뭐냐면 한미의 정상적인 훈련. 그러니까 그동안 한미 2018년 이후로 한미 연합훈련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연합훈련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했던 거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부담을 갖거든요. 북한은 대응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연합훈련하는 걸 지금 막으려고 지금 나와서 연합훈련 자체를 도발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무슨 훈련을 하든지 간에 이 전방이나 혹은 북한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에서 훈련들에 대해서는 매번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비질런트 에이스가 워낙 고강도의 훈련이니까 북한도 이제 그 정도 대응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티포트식으로 치고받기식으로 계속 가면 북한이 기초 체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아, 기초 체력이 약하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 재래식 전력은 현저하게 약하니까요, 북한이. 예. 그러면 결국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전략적 도발에 가까운 거거든요. 전술적인 도발이 아니라. 예. 그러면 결국 이제 ICBM이나 핵실험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는 해상이거든요. 그런데 육상에서 그 DMZ나 혹은 또 열점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서해나 이런 쪽에서 고강도의 군사 긴장을 유도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다시. 그다음에 자신들이 이겼다. 자신들이 우위에 섰다. 핵을 가지고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강력하게 군사적 억제가 중요하지만 지금 빨리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아, 대화를 해야 상호 된다. 의사를 지금 북한도 그렇고 군사적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어서 북한이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제일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군사적인 억지를 전제로 하되, 왜냐면은 지금 북한이 자꾸 말하는 게 우리 측 의사를 지금 오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대응을 할 거란 얘기거든요. 따라서 군사적 대응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대화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기간에 어렵겠지만 상호 소통 채널을 열어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도 나서야 됩니다. 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예년과 다르게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해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이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또 앞서서 핵 자신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면 좀 대응하는 수위에 있어서도 담대해지는 부분, 이 맥락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는 단계에 왔다고까지 보시는지요?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 지금 7차 핵실험 착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지금 3월부터 7차 핵실험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북한은 7차 핵실험 하면은 나쁘고 안 하면은 착하고 이게 아니라, 북한은 6번 핵실험을 해서 이미 수없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의 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의 양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모두들 핵실험만, 북한이 핵실험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공면이 바뀌지 않거든요. 네. 한 번 더 한다고 뭐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전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에게 중요한 건 6번 핵실험으로 한 뭐 전술핵 얘기하는데, 전술핵 핵실험은 소형화 경량화는 3차 때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한테는 지금 개발한 단거리 발사체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변 제가동이나 아니면 강선 이런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더 중요한데 이건 신경을 안 쓰고 지금 핵실험만 신경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면 기술적 차원보다는 네. 아마 정치적, 그러니까 충격요법식의 핵실험의 정치적 의도가 훨씬 더 크고, 또 핵실험을 한다면 한 번에 안 그칠 겁니다. 여러 번 더 할 겁니다. 7차가 이루어진다면 8차, 9차도 연이어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건 거죠? 아마 그 옵션도 계속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은 이제 자기들이 기초 체력이 딸리면 핵실험을 선택을 하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이 급한 건 아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모았고 이걸 가지고 핵탄두의 양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핵실험을 막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 번지수가 틀린 거죠. 북한은 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를 수전 배치해놓고 그럼 핵탄두의 양을 늘리는 걸 더 신경 써야 되는데, 핵실험 한 번 더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다들 3월부터
착시에 빠져 있는 거죠. 예. 네. 아까 이제 그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처럼 북한의 오판,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훈련을 한 것뿐인데 이게 고강도 도발의 명분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왔던 것에 익숙해져서 북한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좀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고강도 도발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죠. 키웨스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해 NLL 이남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도발을 감행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핵 지렛대 전략으로 전환했어요. 9월부터. 음. 그러니까 과거처럼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든 자신들은 핵이 있기 때문에 음. 한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냐? 어떠한 뭐 방어를 해줘도 우리는 그거에 개념치 않겠다 이렇게 그렇죠. 본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이제 핵 지렛대, 핵을 지렛대로 한 무력 도발. 왜냐하면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파키스탄이 절대 열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1998년에 핵무기를 완성한 다음엔 매우 공세적으로 오히려 인도 쪽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일까지도 파키스탄 군부가 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전략적인 국면 전환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이건 여기서 안 끝납니다. 향후에도 한미 동향이나 자신도 원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으면 매우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까도 위원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고강도 도발의 어떤 앞으로도 확전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과거의 연평도 도발 사건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핵 지렛대를 활용한 무력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런 훈련을 감행했을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어떤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는 뭔가 좀 우려될 만한 그런 무력 충돌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세요? 지나친 걱정은 또 뭐 이번도 뭐 제가 보기엔 조금 뭐 유의하는 건 좋지만 뭐 울릉도 공습 뭐 이런 경보 이런 게 너무 부각되면 국민 불안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차분해질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이 상태를 방치하면 네. 북한이 물러서지 않을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만일에 이렇게 대치 국면이 있을 때 예. 어른의 시각, 어른의 언어로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북한이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북한은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냉정하게 북한의 의도, 그다음에 북한의 판단, 북한의 패턴 이런 걸 분석을 하고 뭐 한미의 연합 전력은 뭐 막강하니까요. 네. 뭐 군사적인 대응 체제를 확고히 하되 일단은 대화, 그다음에 상호 소통, 그다음에 초기적인 군사 신뢰 구축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냉정한 국면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또 비질런트 에이스가 끝나면 이제 대규모 연합훈련은 당분간은 이제 저 정도 규모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쪽으로 조금 더 견인하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도 연이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7차 핵실험을 북한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같은 생각이신지요? 저는 뭐 3월부터 계속 북한 핵실험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6일 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그랬는데 그날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때 한다고 그러면 저라도 그때 안 하죠. 근데 다들 지금 뭐 국정원 포함해서 이 시기에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김정은님은 그 시기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선거 앞두고 북한 핵실험하면 얻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북한에게 굴복하는 느낌을 주면 중간선거에 실패하니까 네. 양측 다 초강경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거기다 뭐 중국도 지금 뭐 시진핑 처음 출범하고 여러 가지로 편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라는 비합리적인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주체에 대해서 뭐 속단적으로 말씀드린 건 어렵고 핵실험 가능성은 나와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정치적 목적이 크고 예. 그 사고 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중간선거 전에 하면 이 자기들이 남겨둔 마지막 카드가 핵실험인데 그걸 소진하고 나면 얻을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해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순간에 할 거다.
예상치 다들 못한 예견하는 순간에. 시기는 아닐 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참 이 북한의 발사 시기 그리고 이제는 장소와 미사일의 종류까지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발사 이후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고 엄중 대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쪽의 추가 대응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것이라 전망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한미가 협력을 해서 군사적으로 추가적인 도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무기 전진 배치라든지 한반도 전개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이 방어 조치를 격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한미 이 협의를 통해서 대응 체제를 갖추는, 일단 그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 그러니까 강경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도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조금 냉정을 기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 긴장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동시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뭔가 북한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대화나 이런 쪽으로 조금 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네.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허.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규모의 스텔스 전투기나 말씀드린 MQ-9 리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인 암살에 가장 특화된 비행기로 평가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당한 거죠. 예. 그 북핵 기업에 대한.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북한 천동설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모든 걸 자기들 중심으로 네. 그 자기들만의 세계관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군사적 대응 태세는 가장 기본이고 네. 확고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대화나 어떤 북한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하는 게, 왜냐하면 군사적 긴장으로 만일에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쪽 데미지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알겠습니다.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오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전화 연결 통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